자,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녹음되는 만화클래식, 오랜만에 뵙는 미학탐구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만화클래식의 본체이신 다비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미학탐구의 패널 임나훈 작가님, 최재훈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제 미학탐구의 마지막 녹음이 2023년 11월 10일 날 업데이트 됐더라고요. 마츠모토 타이오 편 221편이었는데 한 3개월 만에 이렇게 미학탐구에 찾아뵙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는 이게 좀 딜레이가 됐는데,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모였을 때 근황 얘기를 좀 하긴 했었는데, 네. 어쨌든 미학탐구에는 3개월 만에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맞아. 미학탐구에는 3개월인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설 특집 방송을 녹음해서 그런지 체감상 되게 다시 한 달 만에 보는 느낌이죠. 되게 빠르게 본 것 같아서, 그때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근황 얘기는 조금 했기 때문에 네. 신년회가 막년회가 이제 밀려가지고 밀려서. 1월 말에 미학탐구에도 밀리고 그렇게 해서 녹음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 마지막 근황 얘기할 거 있는데 근데 뭐요? 근황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저번에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뭐 그 뭐 있어요? 좋은 소식 있어요? 아니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근황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으면 없다라는 말을 들을지언정 거의 지금 거의 한 3주 만에 녹음을 하고 오늘따라 있는데 좀 약간 티 묻으신데 또 한번 눈물 한번 흘려요? 오늘 뒤에 일정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근황 뭐 있으세요? 근황이 제가 그 홍보 때문에 오. 그 사바 감독 아시죠? 사바. 네. 그래서 검은 사제들의 장재현 감독님의 파묘가 이제 와우. 개봉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거기에 컨셉 디자이너로 참여를 했거든요. 오. 진짜요? 대박이다. 네. 아 얘기한 적 없나? 없어요? 저는 들은 것 같은데. 저는 알고 있긴 했었어요. 아, 진짜? 네. 왜 그래서- 저만 몰랐어요? 서운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날 없었나 보다. 그랬나? 근데 어쨌건 어. 그래서 장재현 감독님 영화- 직접 연락 와서 영화 잘 와, 만드시지 대박이다. 그분. 예, 예전에 이제 시나리오 단계부터 음.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최민식 배우님, 뭐 김고은, 유해진, 노현 배우님들 네. 다 나오시고, 그리고 뭐 이래저래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지금 베를린 영화제에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음. 근데 이제 제가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많은 걸 그렸습니다. 아, 진짜.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잠깐 좀 봤잖아요. 그래서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평 괜찮더라고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어가지고. 그럼 엔딩 크레딧에 최재훈 이름 나오는 거예요? 컨셉 디자이너로 오. 들어갔어요. 대박. 저 내일 모레 보러 갔는데 예매했는데 바로. 아 진짜요? 개봉날 바로 예매했죠. 돈. 저는 이제 가족 4명 다. 오늘 일정이 VIP 시사회. 아 진짜? 아. 이래서. 아 이래서 일찍 하자고 했구나. 어쩐지. 아 부럽다. 나보다 더 바쁘네 오늘. 그러네. 빨리 후딱 해야겠네. 몇 시에 하시는데요? 아니 근데 그거는 여유 있게 가면 되고. 예. 음. 되게 여유 있게 시간 땡긴 거예요. 이거 저는 음. 녹음 5시간 하려고. 오늘 할 작가가 할 얘기가 많긴 하지. 그러니까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게 좀 영화 나중에도 할 얘기 좀 있긴 한데 네. 그 한국에서는 이제 컨셉 아트나 이런 아트 디렉팅 관련해서는 영화 쪽은 이제 좀 급하게 영화 산업이 성장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회사와 회사 개념으로 굴러가요. 워낙 산업이 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만약에 어떤 컨셉이나 미술을 하려면은 당연히 이제 뛰어난 미술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맡기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회사 대 회사니까 이제 넘어가요.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고 컨셉이나 방향성이 나오면은 그냥 회사에서 다 좀 제안을 주는 거지. 어떤 개인의 어떤 되게 뭐랄까 영감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 HR 기거 그 에일리언 디자이너 HR 기거라던가 시드미드라고 해서 엄청 유명한 아트 디렉터가 또 있거든요. 그 건담을 디자인하기도 했고, 스페이스 오디세이에도 참여하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듀의 메비우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는 어떤 한 아티스트나 특정의 세계를 좀 이렇게 결합시키는 형태는 사실은 별로 시도한 적이 없었던 네. 경우예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한번 해보고 싶으셔가지고 시나리오가 있을 때부터 이제 연락하셔서 이제 한번 해본 거죠. 대박. 무슨 뜻이냐면은 뭔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가지고 이게 추가적인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같이 엘리멘트를 끄집어내는 개념으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특이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좀 재미있는 요소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분 영화 크레딧 좋아요. 재밌어요. 찍겠습니다. 찍어서 태그에서 올려도 크리딧 되죠? 나올 때는 촬영할 수 있잖아. 원래 네, 전혀 문제 없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최재훈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아요? 그 전혀 잠만 문제 없죠. 그 잠만 탁 찍는 거지. 해서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좋을 너무 거고. 멋있다. 와 이게 드디어 나오는군요. 그때 한번 얘기하셨었는데.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도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나훈 작가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때 설날 때 만나고 며칠 지나서 독감 걸려가지고 고생 많이 했었고요. 펀딩. 네? 펀딩에서 그 동화책도 잘 출간됐고 또 작년에 또 같이 했던 에세이 책도 최근에 출간돼서 네. 준비했었던 게 이제 나오고 있는 시기고, 그리고 이제 저의 가장 따끈한 근황은 지금 다음 주에 듀니 개봉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했네 진짜. 전 예상했어요. 그래서 뭔데? 지금 나 2, 3주 사이에 작업이 뭔가 결과물이 나올 게 있나 이렇게 다른 생각했었는데.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음. 아무튼 그래서 그걸 지금 무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녹음하는 도중에 갑자기 임나훈 작가님이 소리 지르면 네. 시사회 당첨이 된 걸로. 그러고 싶네요. 아무튼 그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어요.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제발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티모시 살라면 보는 거잖아 직접. 그래서 티모시보다는 뭔가 아무튼 티모시가 왜? 우리 티모시 왜? 티모시도 좋긴 한데 역시 페이드 메인은 로타. 아니어서 페이드 로타가 좋죠. 페이드 로타도 온대요? 네? 왔어요. 같이 어제 왔어. 왔어요. 어제 공항에 왔어요. 오스틴 버틀러. 네. 예. 알겠습니다. 다비님은 뭐 근황 우리 매번 얘기를 하니까 다음 네. 주에도 또 할 거고 하려니까 근데 두 분이 2, 3주 사이에 근황이 뭔가 굵직한 게 있었는데 그냥 넘어갈 뻔했네요. 어쨌든 서운할 뻔. 준비해 오셨는데 평소에는 오면 이제 대부분 그렇잖아. 그냥 작업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서 오늘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중요한 근황이 있었습니다. 자, 만화 클래식 미학 탐구회가 올라간 지 3개월 만이라 저희가 지금 댓글이 지금 페이지가 2페이지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 나눠 드렸는데 지금 댓글이 몇 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어머. 요 정도 이렇게 달려 있어서 지금 이거를 다 읽다 보면은 1부가 끝나. 그러면 오늘 방송 맞아. 못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감사하고 저희가 다 읽어보고 아마 좋아요를 다 눌렀을 거예요. 그 사이에. 이게 11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마츠모토 타이오 편 관련해서 댓글이 올라온 것들인데 우리가 그래도 이 중에서 하나씩은 뽑아서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 뽑아왔는데 다빈님 먼저 하나 읽어보실까요? 댓글. 저는 코가랑님이 12월 1일에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길게 쓰는 중이었는데 실수로 지웠네요. 유유. 아무튼 책을 읽고 나서 방송 한 번 더 들었습니다. 내용을 알고 들으니 더 재밌네요. 기대 이상의 책이었습니다. 매회 묵직한 한 방에 있는 내용들이라 두고두고 곱씹을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마다 멀리 내다보는 듯한 풍경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내용에서 울컥거리며 마음이 요동치다가도 마지막엔 풍경으로 편안하게 위로해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3권으로 계속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고맙던지요. 참 아다치 편도 꼭 해주세요 라고 사실 마지막 때문에 읽은 건데 참고로 이 댓글들 중에 그 우리 중간에 그 인칼 관련된 거 댓글 내용들은 삭제하고 편집해서 읽어드리는 겁니다. 네네. 아다치 그 방송이었나? 이때 아니 그냥 그런 식으로 넘어갈 사람이 아니야. 그게 이 방송이었나?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면 망가다 바로 전편에서 네, 했던 거라. 저희가 혼났죠. 아다치 미츠루 한번 하시죠. 아다치 미츠루가 짧은 것도 있어서 그런 것도 러프 같은 거. 할만해. 그래서 러프가 또 되게 좀 걸작이건 그 중에서. 네. 그게도 재밌고. 그래서 아다치 미츠루 괜찮죠. 그리고 이 마츠모타이오 편이 이래저래 이렇게 좀 잘 됐죠. 흥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 사람들도 많이 좋아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만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만화니까 네. 이거는 그러니까는 더 좀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호평이 일색이고 유튜브도 되게 조회수도 잘 나온 맞아요. 걸로 알고 있는. 그리고 주변 작가분들뿐만 아니라 뭐 트위터 반응이나 아니면은 그 여기 계신 분들 그렇지만 다 울었다고. 안 울 수가 없잖아. 서민수 눈물이 작가님도 울었는데. 그러니까 업보이 맞으신 네. 분도 계시고 옆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참 좀 좋은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를 소개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문학동네에서. 네, 저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디 쇼스타 쓰시는 분인데
영어로 돼 있는데 쇼스타가 맞는 것 같아요. 11월 26일 날 달아주셨네요. 마츠모토 타이오 작가의 팬으로서 동경 1일 출간을 많이 기다렸는데 최근에 출간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너무 기쁜 마음에 검색해보다가 이곳 만화클래식 방송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만화클래식은 이전부터 종종 듣고 있었는데 마츠모토 타이오에 대한 방송을 해주셔서 너무 좋네요. 그럼 마츠모토 타이오 2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화에 관한 깊이 있는 방송 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좀 깊이 있는 방송이 되는 첫 시발점이 된 게 미학탐구이긴 해요. 여기서 만화에 대해서 좀 깊이 다루고 그 전까지는 좀 리뷰 형식이거나 아니면 소식을 전달하는 이런 형식이었는데 어쨌든 최재훈 작가님이랑 임나훈 작가님이 같이 이거 하자고 해가지고 방송이 더 깊이가 있게 됐고 지금은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다룰 수 있는 방송이 다빈님 덕분에 무한 편집의 세계에 빠져 계시거든요 요즘. 많이 밀려가지고. 미학탐구에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송도 편집하셔야 그런 거 돼서. 있잖아요. 만약에 다빈님이 영역 전개를 한다면 무한의 녹음 세계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편집 세계. 그래서 모두가 성대가 나가서 끝나는. 그래야만 나갈 수 있어. 생방송 하는 족족 바로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되면 좋겠는데 어쨌든 다빈님도 고생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재훈 작가님도 댓글 하나 읽어주시죠. 네, 저는 마침 또 저를 언급해 주신 분이 계셔서 많긴 한데 최재훈 작가님 네. 이야기 많긴 해요. 미학탐구의 최고님 네네. 2023년 11월 14일에 쓰셨는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마츠모토 타이오 만화를 쭉 따라가다 고고몬스터를 접하고 작품이 어렵다고 느꼈었는데 최재훈 작가님께서 고고몬스터를 가장 좋아한다고 하셔서 어떤 점이 좋았었는지 짧게라도 다음 기회에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고몬스터 또 나온다고 하지 않았나? 아니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5 얘기하신 것 같은데 고고몬스터는 한 권짜리 끝난 책이에요. 여기 본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 뒤에도 되게 길게 써주셨는데 되게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선은 이거 얘기만 좀 하자면은 고고몬스터를 구할 수 있다면은 꼭 구해서 보시라고 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저는 그때 동경일일 때 얘기했는데 동경일일이 이 마츠모 타이오라는 작가를 지금 우선 3막 그러니까 3부로 3단계로 나눈다고 하면은 일단 초기작이 이제 뭐 우리가 했던 그 철콘이나 핑퐁 그때가 이제 처음이고 두 번째와 그리고 이제 뭐랄까 이제 되게 원숙함과 이게 뭔가 중첩되어 있는 시기인데 그때부터 동경일리까지인데 그 시점이 고고몬스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볼만하고 고고몬스터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그 호흡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우선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한 권짜리 호흡이에요. 그때 연재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이게 일본 만화는 연재 텀이 있어서 보통 24페이지나 32페이지 단위로 그 호흡이 재밌게 끌고 가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야 다음 주에 사서 보니까 그게 월간지라도. 네, 그런 면에서 고고몬스터는 이분이 처음으로 집에서 그냥 한 권 작업을 다 하고 낸 책이에요. 그래서 호흡이 되게 길어.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기조가 동경일리를 사실 조금은 있어요 보면은. 그런 면에서 이게 두 소년에 관한 얘기인데 이 관계 그러니까 사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 핑퐁에서 스마일이랑 그 남자 주인공 있잖아요 둘이 페코. 그 둘이서 그 둘이 이야기의 졸업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면 좀 읽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소년 둘이 물론 핑퐁도 완결성이 있는데 그 작가로서 어떤 소년들을 떠나보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맥락으로 접근하시면은 좀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런 식으로 보면 재밌고 또 하나는 근데 약간 어려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핑퐁이나 철콘이나 그 당시에 혹은 그 이후의 이야기에 만화는 기본적으로 이분이 상업지라는 그 어떤 경계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좋은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현실을 떠나 있지는 않는 거지. 근데 그런 면에서 그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고고몬스터만큼은 어떤 자신의 탐미적인 요소를 되게 극대화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들의 심상이 약간 좀 되게 추상이야. 밖에 뭐뭐 이랬어 이렇게 막 설명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은 그 괴물 고레데르코에서 괴물 보셨어요? 네. 네. 제가 스포일러 하는 거 아니고 들으셔도 되는데 이 듣는 분들도 그 고레데르카즈 괴물을 보면은 그 2명의 그 소년 2명 나오잖아요. 거기도 그 2명의 심상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어요. 약간 추상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시미 슈조가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엄마에게 이입을 시켜서 간접 체험을 시키고 독자를 그리고 아들 주인공을 이입시킬 때는 그 아들의 입장에서 간접 체험을 시켜가지고 가스라이팅이나 이런 거나 정신 상태를 이해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둘의 심상을 이미지로 쭉 연결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접근하면은 아마 좀 더 재미있게 보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랄까 한마디로 이거는 무슨 상황이지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보려고 하면은 좀 재밌는? 이따가 얘기할 약간 유리의 도시도 약간 그런 면이 있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재밌을 거야. 좀 더. 이 미학탐구의 최고님이 밑에도 댓글도 길게 또 남겨주셨는데 뭐 그동안 저희가 남겼던 에피소드들을 다 재밌게 보고 있고 맞아요. 앞으로도 재밌게 듣겠다 라고 하면서 이런 팟캐스트가 존재한다는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좀 길게 남겨주셨는데 이게 뭐 앞으로도 방송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임나훈 작가님도 하나 읽어주시죠. 저도 코바세비치님의 2023년 11월 7일에 남겨주신 거였거든요. 네. 1년 전까지만 해도 만화 문외한이었던 제가 이제는 패널분들 인스타도 팔로우하고 스토리에 미학탐구의 촬영 소식이 올라오면 언제 올라오나 줄창 기다리곤 해요. 성인수 작가님 빠른 업로드 감사하고 잦은 업로드 사랑하고 부디 오래가 주세요. 미학탐구에. 이게 그 팔로워분들 중에서 보면은 이제 왠지 미학탐구회 쪽으로 흘러들어오신 것 같은 분들이 가끔 느껴져요. 진짜 그게 이제 이 사람은 내 작업을 보고 온 게 아니라 그 느낌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하신 분들이 기다려 주시고 즐겨 주시고 있고 또 그래서 더 열심히 녹음에 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오래가 주세요라는 바람도 저희가 이거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저 늙을 때까지 할 테니까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해요. 여기 성인수 작가님 빠른 업로드 감사하고 잦은 업로드 사랑하고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 읽을 때 다빈님 표정이 약간 꾹깃 되는 걸 제가 저도 그래서 느꼈거든요.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다빈님이 아주 큰 케어하고 계시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 거의 알아봐 주시면 좋겠다. 무한 편집자 무한 모드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셔서 이게 이렇게 자주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댓글을 보면 사실은 여러분도 댓글 써보셔서 알겠지만 이번에 유난히 좀 장문의 댓글이 많았잖아. 네. 맞아요. 이게 정말로. 뭐냐면은 진심이란 뜻이거든요. 감동을 받았다. 똥대시 될수록 댓글 달아보면 알잖아. 왜 멈춰지지 않지? 이런 거 있잖아. 원래 보통 때 그렇지 않아. 재밌다. 맞아. 그냥 이렇게 해야지 원래. 재밌네요. 키키 이러고 그냥 그 끝나는데. 정도잖아. 근데 이거는 재밌네요도 뭔가 감동이 있으니까 남겨진 게 감사하다는 당연히 맞아, 그런 맞아. 거지만 이렇게 장문에 있다는 거는 더 같이 얘기하고 싶고 공감한다는 거니까. 벅차오른 상태이신 거예요. 다. 이거는 멈출 수 없는 거지. 없어. 작품도 좋았고 저희도 방송 잘 한 것 같습니다. 재밌었고. 이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츠모토 타이어 편에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금 유튜브가 이 마츠모토 타이어 편 할 때 유튜브가 거의 한 200명 됐나? 200명 조금 넘는 수준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지금 466명까지 올라갔어요. 오, 대박이다. 올해 안에 1000명 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1000명을 넘기고 그 다음에 계속 쭉쭉 유튜브로 통해서 방송들 많이 업로드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게 좀 잘 돼야 저희가 이제 이 미학탐구회 말고 다른 것들을 좀 더 콘텐츠화 시켜서 여기 있는 패널 분들과 뭔가를 또 해볼 수 있으니까 유튜브에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근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오늘 오랜만에 3개월 만에 돌아온 미학탐구에 아주 제가 좋아하는 작가 얘기를 할 건데 다비님 오늘 저희가 다룰 작가는 누구입니까? 네, 저희가 오늘 다룰 작가는 대표작으로 이제 아스테리오스 폴립 그리고 배트맨 이어원하고 최재훈 작가님이 가져오신 유리의 도시. 네, 이렇게 대표작 3개를 가지고 있는 데이비드 마츠켈리라는 작가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부러운 작가 중에 한 명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얘기할 부분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없을 때 작업을 안 해도 되는 작가. 그러니까 돈 때문에 작업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좀 부러움이 있는데 그 작품을 낼 때마다 그래도 일정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지고 작품을 만든다는 지점에서 저는 되게 부러운 지점이 있는 그런 작가긴 해요. 이건가? 그러니까 굵직하게 터진
책이 몇 개 있어서 인쇄가 빠방. 안 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러니까 교수하고 있어서 나중에 나중에 하려고 했던 얘기인데 작가가 작가라는 사람들은 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말을 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거는 표현 수단으로 만화를 선택하는 거고 어쩔 땐 영화를 선택할 수도 있고 소설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만화로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얘기가 없어. 그러면은 내가 지금 당장 만화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추켈리로서의 삶을 살면 되는 거지. 그러다 또 만화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나오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되게 너무 정확한 말씀이신데 그 이렇게 이제 다작 안 하는 작가가 이제 타카노 후미코도 다작 네. 안 했고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이거는 덧붙이는 말인데 듣는 분들이 오해하시면 한다는 게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금수저 아니잖아요. 금수저도 아니고 그 사이에 노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서브를 해요 일을. 다른 일을 하죠. 타카노 후미코도 사실 간호사 일을 엄청 오래 했었고 네. 이분도 뭐 교수 일을 하셨고 그리고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이분은 그래도 타카노 후미코도 실제로는 어떤지 더 들여다보면 알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분도 사실은 꽤나 틈틈이 작업은 계속 하셨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그러니까 마치 쾅 작가들처럼 그리고 예전에 독립출판 만화 얘기했을 때처럼 이분도 자기 자가 출판을 많이 내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유리의 도시도 한 게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아스테리오스 폴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 되게 예고가 딱 느껴지는 보통 만화를 하려는 사람은 아닌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게 사실은 그런 기반에서 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보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력을 안 하거나 그 사이에 놀고 있다라는 건 아닌데 근데 한국에서는 되게 작가가 뭔가 작업을 바로바로 뭔가를 1년 단위로 내놓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너 노냐? 밖에 안 내놓으면 노는 거 아니냐? 그게 그냥 노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위기도 좀 있고 이래서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그 지점에서 그러면은 꼭 그래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마추켈리를 보면서 늘 그 생각을 해요. 근데 마추켈리는 좀 독특한 지점이 좀 있으면 필모를 말하겠지만 이 사람은 메이저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일을 다 하다가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건데 이 데이비드 마추켈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 데이비드 존 마추켈리라고 합니다. 미국의 만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로 1960년 아일랜드 태생이고 제가 찾아본 기록상 1983년 마블의 상치 쿵푸 마스터의 그림 작가로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어데블 시리즈로 엄청나게 다수의 작품의 시리즈에 참여를 하면서 작가로서 입지를 굳혔고 그러다가 1987년에 그 유명한 프랭크 밀러와 함께한 배트맨 이어 원이라는 작품에서 그림을 맡아서 널리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폴 카라시크와 함께 폴 오스터의 소설 유리의 도시를 새로운 시각에서 재해석해서 만화로 펴내면서 찬사를 받았었고 이는 저명한 만화 잡지 코믹스 저널의 세기의 만화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로드 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과 뉴욕의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만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그래픽 노블이었던 아스테리오스 폴립이라는 작품으로 단숨에 거장의 입지를 굳혔다고 합니다. 일단 이분의 첫 시작이 언제냐면은 제가 찾아본 거는 상치 쿵푸 마스터인데 이때가 23살이에요. 23살에 이미 마블에서 데뷔를 해서 작품을 막 하고 있었고 그리고 초반에는 마블이나 DC 작품들을 막 많이 작업을 하다가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들어오면서 본인 이야기나 아니면 좀 더 다른 접근 방법으로 만화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마추켈리를 놓고 이제 많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마블이나 DC 작품을 쭉 한 게 아닌가 그런 것도 했다가 다시 본인이 하고 싶은 작품도 했는데 양쪽 다 엄청 뛰어난 뭔가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꽤 되게 여러 평론가들한테 입에 오르고 이제 할 말이 많아지는 그런 작가라서 오늘 우리도 이 마추켈리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들고 왔는데 최준 작가님도 마추켈리에 대해서 뭔가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평소에 당연히 알고 계셨을 테고. 그렇죠. 너무 할 얘기가 많고 그 예전에 제가 그 째깍째깍 네. 근데 이제 그냥 제 생각인데 이 데이비드 마추켈리가 미국 영화 만화 역사에서 째깍째깍처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물론 째깍째깍보다 훨씬 더 오래된 분이시지. 근데 이제 약간 중간 세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80년대를 풍미했던 그 왓츠맨
그 앨런 무어와 데이브 기브스의 왓츠맨, 프랭크 밀러의 다크나이트 리턴즈. 근데 이제 그거를 기점으로 완전 바뀌었거든 만화가. 그죠. 근데 이분이 그 이 유리의 도시를 냈을 때가 아마 90년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94년.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좀 단순하게 표현하자면은 전조는 있었어요. 왜냐면 유리도시를 하기 전부터 이 사람은 독립출판을 자기가 했었거든. 근데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유리도시라는 만화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배트맨이나 뭐 데어데블 같은 상업업체에서 일종의 알바지 그런 것만 했으면은 외주지 외주. 네. 아트 슈피겔만 그 지루했던 아트 슈피겔이 기획한 거잖아요. 유리도시가. 그랬으면은 와 이분 되게 잘하는데에서 멈췄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냈던 그 독립책, 독립출판 만화 같은 걸 보면서 이 사람은 만화에 대한 이야기는 관심이 많구나.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유리도시라는 책이 나왔는데 아까 맨 처음 얘기로 돌아가면은 그 계보적으로 80년대를 지나오면서 이분이 왓츠맨을 보고 자란 사람인 거잖아. 네. 일하면서 이런 만화가 동시대에 같이 최전선에 이 있었지. 세상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약간 어른이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런 만화가 이제 나오네. 그 전에는 되게 단순하고 상업적이기만 하고 했는데 그야말로 그래픽 노블 그리고 막 그 아트 슈피겔만이 지로 풀리처상 타고 이런 시대가 도래한 거지. 그러면서 이게 눈이 번뜩인 거야. 나는 내 만한 뭘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약간 허리를 이렇게 이어준 느낌이지 않나. 그러니까 90년대, 2000년대 제가 느낄 때는 그 미국 만화의 어떤 역사 안에서 그런 측면에서 제 경험은 맨 처음에 그 제가 만났던 거는 아스테로스 폴립이었죠. 제가 맨 처음 본 거는. 근데 뭐 여기 계신 분 다 보셨겠지만은 너무 좀 충격적이잖아요. 여러 지점에서. 네, 여러 지점에서. 근데 이제 너무 좋아서 이제 참 멋있다고 여기저기 소개도 해주고 막 선물도 주고 막 이렇게 살다가 뒤늦게 배트맨 더 이어원을 봤어요. 저는 순서적으로는. 근데 이게 뭔가 풍이 이게 터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달라요. 아스트로 플립이랑 배트맨 더 이어원은 그림은 다른데 선이 그러니까 처음엔 프랭크 밀러라는 것 때문에 샀지. 배트맨 더 이어원. 그지. 그래서 봤는데 선이 뭔가 아무리 봐도 익숙한 거예요. 그래 그게 느껴져요? 당연하죠. 선이 너무 내가 어디서 본 선인 거야. 오 이게 완전 다른데.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어디서 봤냐면은 바로 유리의 도시에서 봤던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아스테로폴리, 유리의 도시, 배트맨 드 이원이 연결되면서 보더니 뭐야 다 데이비드 마츠켈린 거야. 그때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충격적이었지. 그리고 나서 그때 덕질이 시작됐죠. 왜냐면은 데이비드 아스테로폴리 보면은 그냥 완결돼 있잖아 좀. 네. 그래서 그냥 뭐 이런 대단한 작가가 있네. 마치 닉 드러나서 보듯이 그냥 뭐 사실 그 안에서 완결되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런 상업지도 엄청 한 거야. 그리고 뭐 자기 개인 활동도 엄청 하고 그러면서 좀 약간 뭐 아까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입장에서는 작가로서는 그런 거 있잖아. 역시 너무 예술적이어도 안 되고 너무 상업적이어도 안 되고 약간 이 중간 어딘가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중간 어디에서 항상 자기 작업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좀 느끼게 해줬던 그런 작가긴 했죠. 저도 이제 마츠켈리 작품은 나는 그 아직도 제목을 제대로 못 읽어. 아스테리오스 폴립 이 작품을 표지를 먼저 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기가 싫은 거야. 공감. 구미가 땡기는 표지는 아니죠. 본능적으로 알았을 것 같아. 주인공이 약간 작가님 같아. 나랑 그러니까 동족 혐오 이런 느낌 있잖아. 그래서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나랑 좀 비슷한 주인공이네. 근데 왜 울어? 약간 이런 거. 표지부터 되게 이렇게 거만하게 담배 피면서 서 있잖아요. 네. 그리고 딱 봤을 때도 나 예술 만화야. 딱 이런 표지로 돼 있어서 이거 그냥 한번 쉽게 덤비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겼는데 그 다음에 제가 배트맨 다크나이트 리턴즈 프랭크 밀러 그러니까 신시티 만든 사람입니다. 300 만들고 그 사람 관련해서 내가 그 칼럼 비슷한 걸 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크나이트 리턴즈를 엄청나게 팠죠. 그리고 거기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배트맨 이야기, 영화 이야기들이 다 시작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들을 막 써고 이제 글을 쓰고 나서 나는 나름 뭐 잘 썼다, 열심히 썼다 하고 이렇게 넘어와서 주변 동료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혹시 이어원 봤어요? 혹시 이어원도 보셨습니까? 이어원도 봤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이제 다크나이트 리턴즈가 제일 상징적인 작품이니까
다 만나면 저 작품을 얘기할 줄 알았어. 그래서 이번에 그 글을 쓰기 위해서 내가 다크나이트 리턴즈 공부를 좀 했으니까 네. 주변 동료들과 그 내용을 소화하면서 나도 좀 지식을 얻으려고 갔는데 정말 10명이면 한 7명, 8명은 다크나이트 리턴즈 얘기를 안 해. 이어원 보셨어요? 이어원 봤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어원이 더 좋아. 전부 다 이러네. 전부 다 진짜. 그래서 뭐지? 하고 이어원을 딱 사서 봤는데 그때 이제 어느 평론가님이 알려주셨지. 이게 아스트레오 폴립 이 작가랑 똑같은 작가다. 그래서 연결돼서 봤는데 저는 최재훈 작가님처럼 그런 느낌을 못 받았어요. 뭐 이렇게 달라? 왜 이렇게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들고 다르죠. 완전 다르게 완전 다른 거에 대해서 충격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메이저에서 할 때 그러니까 외주 받아서 할 때 할 거는 하고 개인 작업도 이렇게 해내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3, 4년 전인가 또 유리의 도시를 어떤 사람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됐어요. 유리의 도시에 설명을 해야 되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풍선 그게 엄청 중요한 장면인데 그거를 설명해주는 사람을 국내에서 누굴 만났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유리의 성이라는 작품을 알았는데 이것도 데이비드 마추켈린 거야. 근데 셋 다 달라. 그래서 이 사람은 뭘까라고 찾아봤는데 아스테리오스 폴립 다음에는 별 작품이 없어. 국내에도 없고 해외에도 모르겠어요. 그냥 기록에 남는 작품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만드는. 근데 세 작품 다 너무 뛰어나. 엄청 뛰어나죠. 라는 게 있어서 항상 궁금증이 있고 누군가랑 얘기를 해보고 싶은 그런 작가 중에 한 명이긴 했어요. 다비님은 언제 처음 보는 건가요 이번에? 그거는 아닌데 안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 제가 왜냐면 일본 만화를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저도 아스테리오스 폴립으로 처음 봤고 아스테리오스 폴립은 이번에 이거 녹음 준비하면서 두 번째로 본 거고 이어원은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근데 저도 스타일이 되게 달라가지고 왜냐면 저는 저 유리의 도시라는 작품을 안 봐가지고 이걸 약간 연결할 수 있는 지점이 좀 없다 보니까 아스테리오스 폴립을 먼저 보고 이어원을 봤는데 웬일이야 하는 느낌이었죠. 되게 스타일이 달라서. 네, 그래서 그렇죠. 다들 그 지점은 공통적이구나. 왜냐면은 실제로 시간적으로도 좀 30년의 있죠. 이상의 텀이 있는 작품이니까 어떤 한 개인이 30년이라는 한 거 25년 정도? 심지어 만약에 다비님이면 태어나지도 않은 거야 30년 전에. 그러네요. 그렇잖아.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또 그렇네. 그렇죠. 왜냐면은 실제로 만화 역사 안에서도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때는 유선전화 쓰던 시절이에요. 그치. 근데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쓸 거란 말이야. 완전 다른 시대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담고 있는 이야기도 달라. 예를 들면은 브라운관 TV야. 배트맨도 이어원에 나온 TV야. 맞아.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시대고 또 하나는 만화 역사적으로도 이분이 배트맨 더 이언을 지금 보니까 87년도 했는데 이 프랭크 밀러가 완전 한마디로 뭐냐면은 약간 극단적이긴 한데 내가 막 열심히 이제 막 만화 시작했어. 근데 갑자기 봉준호가 시나리오를 준대. 맞아.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거든요. 프랭크 밀러, 앨런 무어면은 그 정도. 이 당시 박찬욱, 봉준호가 나한테 시나리오를 심지어 그게 뭐냐면은 기생충이 만약에 예를 들면은 작년에 아카데미 상 받았는데 그 사람한테 연락 온 거야. 올해. 왜냐면은 84, 85년도쯤에 나온 게 왓츠맨 다크나이트 리턴즈거든.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한참 대어랩을 하고 이제 물론 어느 정도 연결성은 있었겠지. 왜냐면은 복원이 있었겠죠. 그렇지. 왜냐면 자기 이야기로 가지고 대어랩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잘해. 실제로 잘하거든. 한국에 나와 있어요. 그 본 어게인은.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떤 얘랑 한번 더 해봐야겠다 했더니 그게 배트맨 더 이어원이거든. 그리고 이 배트맨 더 이어원을 좀 이거는 한마디만 딱 더 붙이면은 사실 아시겠지만은 미국은 그 마블이랑 DC잖아요. 모든 예술 만화까지 포함해서. 근데 물론 다크호스가 있긴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버티고랑 많지. 근데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엄청 아티스트 예술가들이 이런 사원 만화도 꽤 많이 해요. 그래서 왜냐면은 뭐 돈도 잘 주고 이러니까 알바 하듯이. 왜냐면 그 헬보이의 마이크 미뇰라인가? 기억이 안 나네. 그 미뇰라 작가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슈퍼맨 이런 거 많이 했었어. 작가 마이크 미뇰라. 마이크 미뇰라 맞지? 네. 그러다가 헬보이를 한 거고. 어쨌건 근데 이 미국 만화 역사에서 배트맨의 항상 탑 3
정말 몇천 권이 넘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파이더맨도 그 애니메이션 보면은 느와르 스파이더맨, 뭐 그 돼지 스파이더맨도 엄청 맞아. 많잖아. 그런 것처럼 배트맨도 뭐 일본 사무라이 시대로 간 배트맨. 그거 봤어요? 그러니까 봤지. 그런 것처럼 완전 재밌네, 너무 그거.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공장이거든. 근데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 그 와중에도 항상 투표를 하면은 탑 3에 드는 만화 중에 하나가 무조건 항상 들어가는 게 배트맨 더 이어원. 네, 이어원은 꼭 들어가요. 네. 그런 면에서도 그걸 하던 데이비드 마츠켈리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말 모든 여러 가지를 겪고 나서의 아스테로스 폴립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죠. 임나온 작가님은 원래 알고 계셨나요? 저도 아스테리오스 폴립은 이미 읽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한창 그래픽 노블에 대해서 약간 흥미를 가져서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왓챠피디아에서 그 컬렉션 모아둔 거에서 사람들이 그래픽 노블 모아둔 탭에서 이제 뭐 읽을 만한 거 있나 해서 한번 보는데 이 아스테리오스 폴립이 평균 평점이랑 제 예상 평점도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읽어봤었던 책이었는데 사실 사고 나서 일단 샀는데 사고 나서는 읽기가 되게 만만치 않잖아요. 너무 두껍고 무게도 너무 두껍고 약간 훑어봤는데 좀 재미없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첫 페이지를 넘기는 게 되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보다 보면 임나온 작가님이 힘들 수 있는 캐릭터야. 내가 봤을 때. 그랬는데 막상 보니까 캐릭터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로. 음. 보고 나서 진짜 이거 만화로 할 수 있는 형식을 진짜 최대한 사용하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되게 감탄했었고 그리고 이제 배트맨 이어원은 저도 이번에 처음 봤어요. 네. 저는 이제 DC나 이제 마블 만화 같은 거는 읽기 힘들어가지고 약간 이런 코믹스 화풍이 진짜 저는 잘 안 읽혀요. 정보량이 많죠. 네, 정보량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처음 봤는데 데이비드 마츠켈리라는 동일 작가라는 것에 되게 아직도 연결하는 게 어렵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작가님 또 연애 얘기 좋아하잖아. 연애 얘기 좋아하죠. 아스테로스 폴립 사실 연애 얘기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지. 되게 서브텍스트가 많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배트맨 더 이어는 임나온 작가님도 말했고 저희도 공통적으로 느끼지만, 그러니까 그 작가로서의 정체성이 엄청나게 묻어나는 건 그쵸. 아니에요. 근데 그 정석적인 만화 미학 안에서 그 좋은 이야기를 잘 담아낸 거지. 맞아요. 막 엄청나게 실험적이고 뭐 이런 요소를 찾기는 쉽지는 않죠. 심지어 내용도 이게 저는 코믹스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내용을 잘 이해하기가 뭔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항상. 근데 그 최근에 더 배트맨이라고 그 맷 리브스 영화가 이제 새로 이제 리부트된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내용이잖아요. 배트맨의 탄생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을 이제 알고 보니까 흐름을 따라가기 쉬웠었는데 확실히 초반에는 조금 고든이랑 배트맨이랑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조금 헷갈려서 좀 재미가 없었는데 이제 중간부터는 재밌게 잘 봤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잠깐 쉬고 와서 우리 오늘 그러면 이제 마츠켈리의 배트맨 이어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